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기사 제목이 경향신문 1면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경로, 이태원, 명품백 다 실체 없다는 용산. 그러니까 다 실체가 없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확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운영이가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대통령한테도 디테일한 지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마사지하는 자기 가이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 그냥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찍은 거네. 이게 네. 지금 그러니까 요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 실체가 없다는 게 원래 입장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뭉개고 보자는 거지. 그 대답이 역설적으로 일말의 진실을 함의하고 있다고 봤는데 그렇죠. 전화번호를 물으니까 네. 북한에서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할 말이 없다. 뭐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오히려 천하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잘한 게 나중에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 다 이렇게 명함에다가 02800에 몇 번 다 써갖고 다니던데 이것도 다 국가 안보냐? 국가 안보를 명함을 이렇게 다 뿌리고 다니냐? 이 사람들 도대체 뭐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 그렇게 명함이 돼 있었거든. 근데 이게 청와대도?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 옆에 국방부 합참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장교들이 어떻게 근무하냐면은 분기별로 보안 교육이 의무화돼 있고 일반포는 들어갈 때 1층에 맡기고 올라갑니다. 예전 중에 못 쓰게 예전 돼. 청와대도 그랬죠. 네. 예. 그리고 퇴근할 때 찾아가. 당연히. 예, 기자들도 그랬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정무직들이 청와대에 가면 처음엔 좋아하다가 핸드폰을 못 써갖고 엄청 답답해하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수천 명이 근무하는 그 보안이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데 한 명한테 다 세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몰라. 예. 두 명인지 예. 몰라. 예. 그러면은 이래놓고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예. 나는 이 정도 해도 돼. 그러니까 어제 저것도 뭐냐면은 대통령의 힘이 어디까지 관철되고 또 대통령의 힘을 보여주는 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가 저 모든 발언의 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R&D 예산을 푹 깎았다가 또 푹 눌렸잖아요. 이거는 원래 R&D나 과학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고예요. 대통령이 내가 결심하면 확 쳐버렸다가 다시 또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다.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말 한마디 그 권력이면은 불가능한 것도 해. 예.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은 이렇게 권력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센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메시지 속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허수아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능력인 거죠. 근데 그 전화번호는 그래서 누구 겁니까 그게? 7070이. 네. 아니 그거는 집무실 어느 5층. 집무실 5층 집무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그거 이제 그런 토론을 막 했는데 근데 어제 운영이 단계에서 예. 계속 북한이 보고 있어서 못 가르쳐 준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김종대 전 의원님 보시기엔 7070이 어딥니까? 그 5층에 그 아주 민감한 장소에서 온 걸로 봅니다, 저는. 집무실인데 집무실 아닌 집무실 같은 곳에서. 아니 근데 그거를 그래. 명확하게 2022년엔가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한 번 나왔어. 5층에 구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5층에 김건희의 집무실이 있다라는 접견실이라고. 접견실이죠. 예, 김건희 접견실이 있다라는 그 보도가 근데 나왔기 어제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도 재밌었어요. 그 5층 전체를 설마 쓰지는 않겠지 뭐.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들 사무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보도를 염두에 두고 전화번호를 이후에 네. 재배치한 거가 증거인멸이 아니냐. 근데 하필이면 또 1070이야. 7070이야. 번호가 왜 7070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사가 의심받는 거지. 천공이랑 친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만 네. 이제 여기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이 전화번호의 의미에 대해서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 오늘 윤건영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가 이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근데 국방부 장관은 장관이지 않느냐.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용산에서 장관급이어야 할 텐데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했고 안보실장이 아니라고 했다. 그 전화번호가. 그렇지.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밖에 없고 아니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아주 가까운 측근들. 뭐 부속 실장 등등일 것이다. 요까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천하람 의원이죠. 예. 천하람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CBS 라디오에서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CBS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 대통령 본인 내지는 대통령이 관장하는 부속실 같은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인물의 번호이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여지를 둡니다. 이것은 음모론입니다만은 아니라면 혹시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지위를 받는 인물이 사용하는 번호는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사적으로 뭐 절대 못 알려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이제는 천하람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7월 31일 이후에는 대통령의 이제 비서관과 국방부 장관의 비서관이 대리 통화를 시작하죠. 이 대리 통화가 수십 차례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한 10보 정도 양보하면 이건 개선에 따른 통화죠. 어제 정진석 실장의 설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방부 당국자 간에 양쪽의 의중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들이 통화를 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거 핵심은 그 전에 이틀 전인가 그런데 7월 30일 날 800-7070 전화는 그럼 누구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 아니고 안보실장 아니고 그럼 누구냐 도대체. 장관한테 누가 전화를 하냐. 갑자기 7월 30일 날 8시 46분에 부속실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부속실장이 등장하는 게 이번 사건의 이제 또 다른 키가 돼버린 겁니다. 부속실장이 국방 관련입니까? 법무 관련입니까? 뭐 갑자기 왜 부속실장이 등장을 해서 국방비서관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6통이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모든 게 그리고 부속실장은 누구의 부속실장이야? 제2부속실이 없는데 부속실이라는 게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야 김건희 비서야 이렇게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부속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동훈 씨가 김건희 여사랑 수백 번의 카톡을 주고받았잖아요. 검사 시절에. 그렇죠. 한동훈은 뭐 윤석열의 부하여서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은 거예요? 아니잖아. 그것도 심지어 부산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부산고검에 가가지고도. 그러면 검사는 검사로서의 그냥 공무를 집행을 하는 건데 왜 윤석열 부하로서의 노릇을 한 거야? 그럼 윤석열 부하로서 형수님이랑 뭐 어떤 이야기를 한 거야? 똑같은 어떤 잣대를 강우구라는 사람 있잖아요. 부속실장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윤석열 측근이었잖아요. 그건 윤석열 측근이면 김건희 측근 아니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 집단이 계속 그 돌아가는 어떤 패턴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게 다 업보로 돌아오고 수사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저희가 공개된 언론에 보도된 통화 기록만 놓고도 이렇게 그림을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취지는 이런 거죠. 지금 특검법이 무리하고 너무 모호하고 범위가 넓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이 추진하는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 특검법이면 2주 안에 기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방송 나와서 농담처럼 반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거를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너무나 말하자면 이 완벽하게 골격이 짜여져 있고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단서로 온 국민이 02800에 7070이라는 전화번호까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사는 결국 이 전화하는 사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한동훈 옆에 주진우가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왜 한동훈 옆에 붙어버리겠어요? 저는 검사 출신들이 이거 견적 나왔다. 이거는 못 빠져나간다. 힘들다. 그러면 우리도 각자 살 길을 찾자. 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근데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두 개의 판단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지금 정무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다 돌파해 갈 수 있어. 이거는 결국엔 태블릿 PC라고 상징되는 어떤 결정적인 것이 나오면 그 앞에 것들이 다 부정이 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쓰나미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선에서 선을 긋고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누군가들이 해줘야 예를 들면 용산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선의로 해석하면 이건 지금 법리적으로 어느 선에서는 반응이 불가능하고 방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서 용산이. 근데 그 선을 긋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보십시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되고 근데 잘하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켰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누가 그거를 떠안고 가겠어요? 본인들이 십자가 떠안고 가? 예수야? 이 사람들의 이제까지 행태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나설 사람은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정무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위기고 탄핵에 근데 본인이 그걸 오늘 하고 하면 십자가를 떠갖고 간다고 이종섭이 그러니까 뭐 이종섭 장관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나아가는 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그동안 단임제 권력이 갖고 있었던 상식적인 어떤 결사체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맥락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장세동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 장세동이 나온 다음에 장세동 이후에 장세동 스타일로 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장세동 스타일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그러다가 탄핵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탄핵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우병우 사태까지 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전부 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태블릿 PC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데 순식간이었거든 이게. 그러면 이번에 이 정권은 어떠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약한 고리가 신범철과 유재은이에요. 이 두 고리가 확실히 약하고 어제부로 유재은이 이제 드디어 공무원 신분에서 해제됐습니다. 어제부로요? 그렇죠. 6월 말까지니까. 예. 그래가지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러네. 청문회에서도 다소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신범철도 탈당까지 하면서 이러는데 확실히 말이 보면은 뭔가 좀 말할 듯 말 듯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데 약한 고리들이 지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지금 저 대통령실은 이런 증인들을 다 통제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뻔뻔스럽고 더 이렇게 뭐랄까 소극적인 어떤 그 방어에 치중을 하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이걸로 지금 고소고발 수백 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어제 곽상원 의원이 그 질의를 하기도 했죠. 맨날 언론을 보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맨날 뭐 경로 아니면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네. 그러면 이게 누가 수석보좌관이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에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비서실장이 말해야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다. 어이가 없어서? 네. 김태호 1차장이 같이 드시는 건 아니고? 더 심각한 건 여사인데 뭐 맨날 백을 받고 뭐 주가 조작 연루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최상병 건에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은 김건희 여사 연루설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돼 있는 상황. 왜 거기서 검은진주, 흑진주 이모 씨가 나옵니까? 블랙홀 인베스트먼트에. 사실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이제 나올 게 더 있어 사실은. 나올 게 더 있다. 카톡은 그 중에 일부예요. 그런데 그 등장인물도 더 있어요. 등장인물도 더 있다. 등장인물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잠깐만요. 그 등장인물 중에 또 그 사람도 주가 조작 세력 중에 한 사람입니까? 네. 이종호 씨 빼고? 말고. 그런데 오늘 이거는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요건 내가 다음 시간에. 오늘 이거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종호 씨 빼고 또 있답니다. 또 검은 있어. 진주 이모 씨, 이종호 씨 빼고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검은 진주인지 흑진주인지 뭐 아니 백진주인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니까 제가 글쎄 아는데 한국말을 사용해야죠. 이름은 참 잘 졌네. 네, 검은 진주 잘 졌어. 검은 진주 KBS 이모 씨. 출신이셔가지고 한국말 하셔야 돼요. 흑진주 이모 씨. 옛날에 흑금성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걸 면밀하게 바라보고 대통령을 어떤 보좌하는 기획그룹이 있다면은 뭘 착안해야 되냐 하면은 요 다음 뉴스는 뭐냐를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가 어떻게 나가냐면 그동안에는 재판부나 공수처에서 나온 게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언론이 자체적으로 찾아낸 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랬는데 JTBC 기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공수처가 모르는 내용이 기사가 된 겁니다. 그게 이번에 카톡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모아서 공수처에 제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밑에서 돌아가는 움직임이에요. 그 내용을 모아서 JTBC에 제보한 사람이 공수처에 제보하겠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뉴스가 게릴라식으로 전개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딱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이거 전체 위기를 관리하고 기획하는 그룹이 있다면은 다음 순서를 봐서 이걸 다 토막내고 선제적으로 방어할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러지 않은 권력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없거든.
그게 벌써 내가 이런 걸 본 게 유독 이 사건이나 다른 어떤 뭐 아까 뭐 방통위 건도 그러거나 그냥 일단 밀어붙이고 욕하려면 하라 그러고 할 테면 하라 그래. 야당 탄핵을 내려면 내라 그래. 이런 식의 어떤 그 체념적 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다고. 그리고 그냥 우리 갈 길 가. 정권 안 무너져. 이 정도 설득력이거든.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예. 그런데 이게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 정도는 한국의 이 정치 체제가 예. 그 정도 기득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사태에서 뭔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줄 모르는 정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모른다는 데서 이 정권에 진짜 위기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어제 김민하 평론가가 저랑 하는 다른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이제 성렬적 사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성렬적 사고는 우리한테 위기가 지금 있어요. 우리한테 큰 리스크가 있어요. 야, 이거를 다른 뉴스로 덮자. 동해 석유를 파자. 그런 건 있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이제 말하자면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뭐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전혀 다른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벌어진 일들은 지금 MBC를 때려잡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민주당 좌파 정권 우리 반대자 탄핵 세력이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추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도 사실 이 최상병 특검의 진실을 말하는 언론 MBC 이런 데네 몇 군데 한겨레 경향 이런데 지금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은 게 어제 얘기한 잠깐만, 어제 얘기한 성렬적 사고를 조금 구현을 해야 돼요. 요거 한 가지만 짚자면 지금 사람들이 MBC만 보고 있는데 뉴스타파도 계속 지금 탄압을 당해 왔고 지금 상황 자체가 MBC를 장악을 하는 그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뉴스타파 기자들도 김만배나 신앙님은 그럴만해서 그렇다라고 뭐 합시다. 그 돈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그렇다고 치고 보도를 했던 기자들도 곧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소음을 생산하면서 관련해서 그 보도를 했던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그 보도의 내용 자체가 다 거짓말이야. 가짜 뉴스야.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정진석 아까 그 말 속에서도 배어 있지만 그래서 뉴스타파 기자들이 기소당할 가능성 또는 구속영장 칠 가능성 뉴스타파 기자들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성렬적 사고가 사실 그 김진표 의장과의 대화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성렬적 사고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게 뭐냐. 본인들이 잘못해서 생긴 정권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정상적인 상황은 이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가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뭘 보완하고 만회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렬적 사고는 일단 본인들이 잘못해서 생긴 정권의 위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외면합니다. 그렇죠. 일단 냄비 뚜껑이나 이런 걸로 덮어놔요. 똥을. 여기서 좀 똥은 그런가요? 변을 덮어놓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변을. 냄새 안 나게. 네, 일단 덮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 위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외적 요인에 대한 그림을 막 그려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은 고발 사주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제보 사주로 엎어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좌파라든가 다른 녀석들의 어떤 음모 때문에 이런 위기가 벌어진 거야. 이런 그림을 막 그려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진심으로 믿어버립니다. 막 스스로 막 믿어버려갖고 이거 하나로 가야 된다. 가는 건데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제 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경향신문인가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여당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용산은 탄핵을 추진할 거라고 보는 것 같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거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역풍이 불고 보수 측이 결집하고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보수층을 중심으로 하는 단결이 일어날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게 민주당에게 역풍이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풍이잖아요. 그렇죠. 순풍이 불 때 뭘 해야 됩니까? 노를 적어야죠. 네. 노를 젓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봐봐. 이 분위기 좋을 때 예를 들면 검찰이 뭔가를 기소를 하거나 검찰의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이 가짜 뉴스가 이러저러 했어. 예를 들면 그때는 아마 MBC가 장악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겠죠.
봐봐 MBC가 막 반성을 하는 겁니다. 내부 진상조사 무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KBS처럼. 예, 이러저러한 가짜 뉴스가 이렇게 있었고 결국 이거 최상병 특검 얘기도 그렇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민주당이 계획해가지고 요렇게 보도가 나오고 요렇게 얘기가 된 이게 하나의 어떤 그림이 있는 배우가 있는 기획된 가짜 뉴스구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엎어치는 거죠. 요런 거를 기획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네. 국민들이 안 믿어준다. 힘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를 추진할 만한 저는 글쎄 뭐 KBS YTN 사례를 보면은 네. 전부 첫일성이 이제 바뀌고 나서 사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도는 하겠죠. 근데 저는 시도는 아직 하겠죠. 힘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훈 홍보수석인가요?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 관련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김진표 회고록을 부인하면서 그전에는 왜곡됐다라고 했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이번에 이동훈이 나와서 국회에서 나와서 한 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왜곡됐다와 한 적이 없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 늦게라도 아니면은 밤 늦게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왜 반발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저기에서 아직도 이들의 무지막지한 힘을 보거든요. 아, 전 국회의장, 국가서열 2위였던 사람도 두려워한다. 회고록에 썼어.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본인 생각에는 과도하게 언론의 조명을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고민스러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정치적인 큰 이슈로 됐어. 그런데 저쪽에서 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김진표는 뭐가 됩니까? 김진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김진표가 회고록을 거짓말로 쓴 국가 언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화가 나야지. 상식적으로는 내가 국회의장을 했고 국가 언론인데 내가 회고록에다 거짓말을 썼다고? 없는 말을 지어서 냈다고? 야, 대통령 홍보수석이라는 애가 나를 능멸해? 보통 언론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감히 나를 능멸해? 나 국회의장이야. 국회의장 출신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김진표 찍소리 안 하잖아. 아니 찍소리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과까지 한 거예요, 사실은. 찍소리 안 하잖아.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다는 그렇지.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사과한 거예요, 지금. 근데 사과 내지는 뭐 유감 표명 비슷하게 하면서도 팩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진표 전 의장이 몇 번의 못하지.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장의 처지나 뭐 태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동훈 수석의 이 말을 믿을 거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을 거냐? 국민들은 믿지 네, 않겠죠. 저는 최소한 저는 안 믿는다. 그리고 네. 이 답변의 태도도 그러니까 요 문제 김진표와 별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표의 처지와 뭐 앞으로의 미래와는 별개로 이 태도도 질문하자마자 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요 과정을 보면은 이소영 의원이 물어봅니다. 이 김진표 전 의장의 공개한 발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동훈 수석이 윤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이게 동문서답이잖아요. 이소영 의원을 다시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김진표 전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 왜곡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왜곡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동훈 수석이 김진표 전 의장이 취한 태도를 보면 뭐가 왜곡인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방대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홍보수석 따위가 국회의장한테. 그렇죠. 근데 그 문제와 별개로 어쨌든 네. 또 동문서답 또 했죠. 뭐가 왜곡인지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김진표가 알겠죠. 이렇게 간 거죠 지금.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뭐가 왜곡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가세 이동훈 수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김진표와 별개로 제가 볼 때는 이 답변은 최대한 안 하고 싶은 답변이다. 안 하고 싶은 답변을 마지막에 한 것이다. 왜? 거짓말이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한다. 이게 그냥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90년대 표절 가수의 해명이랑 비슷한 거예요. 90년대 표절 가수 빅스타입니다. 빅스타가 표절을 했어요. 그럼 문제 제기를 이제 신인은 작곡가가 합니다. 이거 스웨덴의 어느 그룹이랑 노래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이거 너 확실해? 이거 8마디 중에 7번째 마디는 달라. 막 이렇게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온 국민들이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스피커가 센 빅스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빅스타는 계속 언론 플레이합니다. 뭐 창작이 너무 고통스럽고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데 돈을 얼마를 넣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너희들이 예술을 알아? 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원곡이 이거야. 이거를 이제 그때는 대중문화 교류가 활발하지가 않을 때니까 원곡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온 국민이 다 알게 돼요. 이게 표절이라는 걸.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퇴하지. 저는 지금 용산의 상당 부분의 해명이 이 90년대 표절 가수식이다. 그래서 그럼 미국 가겠네. 그러면 곧 있으면 망명 뭐 이런 거.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인다. 마지막에는 저작권료를 물어주는 걸로. 훈훈하게 합의하든가. 정치적인 이야기 딱 한 가지만 하죠. 만약 윤상현 의원의 저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자기 포지션이 중립이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한동훈, 원희룡 둘 중 누가 돼도 당 분열이 불가피하다. 근데 원희룡이 됐었을 때 당 분열을 이야기하는 언론이나 뭐 정치인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희룡이 돼도 친윤으로만 끌고 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한동훈이 되면 당연히 친윤이 반발할 것이고, 원희룡이 돼도 당 분열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상당히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선 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국민의힘의 분열, 그 다음에 정계 개편, 그리고 개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의 무슨 탈당,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판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미 로비콩강을 건넜다. 이미 건넜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선? 그러니까 한동훈이 되면 당연히 분열인데 안 되면 그러면 한동훈 지지 세력이 승복하겠냐는 거죠. 그러네. 트럼프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보수 패널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개혁 보수가 한동훈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 수평적 당 뭐 대관계라든가 최혜병 특검 수용이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는 개헌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보수가 이제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되면 타이타닉호가 된다. 이 얘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래 보니까 한동훈 후보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그 인터뷰가 어디더라? 조선일보인가 어디 채널인가 보면은 정권재 창출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죠. 정권재 창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다 지는 판인데 정권재 창출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건 내가 아니라도 좋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총선 참패에 대해서 좀 아파하는 뭐 수도권이라든가 그렇죠. 당 원외위원장이라든가 근데 호소력이 있는 거야 이게요. 그런데 또 이제 찐윤으로 이게 권력이 계속 연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런 식인 것 같다란 말이에요, 정서가.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제로섬 게임이고 분열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진단을 할 법도 해요.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걸 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게. 사실 저 사람은 윤상현 의원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인데 뭐.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다 보면 중간에서 이렇게 녹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떨 땐 이도 되고 싶고 어떨 땐 저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말 아니냐. 그런데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제로섬 게임이라면은 절대 윈윈은 아니네. 두 세력 간에. 그러면 윈윈이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라면 한쪽이 한쪽을 이겨야 되는 거네. 그렇게 봐야죠. 이제 이거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분열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밖에서 볼 때는 사실 근데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인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 내부 구조로 들어가면 지금 내용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와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근데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면 갈수록 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친윤이고 뭐 윤핵관이고 뭐 이 얘기를 하지만은 방어가 어렵습니다. 제가 원희룡 전 장관이면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도
나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은근슬쩍 이번에 차라리 친윤 딱지를 떼고 가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좀 원론적으로 당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한동훈은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중에 내가 그렇게까지 친윤은 아니었습니다. 요 알리바이를 이번에 만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왜냐하면 원희룡도 어쨌든 대권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친윤 주자 나는 정말 찐윤이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뭐 윤석열의 부하입니다. 요 이미지를 가지고 심지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심지어 한동훈한테 져봐요. 친윤 타이틀 걸고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한동훈한테 진 사람. 이거 가지고 대선 어떻게 갑니까? 아니, 대선은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의 루저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뗄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렇게 안 가고 있어가지고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대표가 되더라도 그러면 이런 전략으로 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이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 방어가 쉽지 않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요거를 어느 정도는 이 압력을 빼고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저께 명품백 같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명품백도 방어가 안 되잖아요. 어제 사실은. 어제 용산이 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어제 오늘 윤건영 의원이 또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 해설을 또 했어요. 윤건영 의원이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에 있으니까는 제일 정확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얘기는 그 가방은 조그마한 외국 가방은 예. 대통령실 어딘가에는 있다. 포장지 채 있다. 네, 포장된 채 그대로 있는데 다만 대통령 기록물로 확정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확정될지 안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게 사건화가 됐고 사건화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 기록물이 될 겁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건영 의원은 그것 자체가 안 맞는다. 왜냐면은 8월 31일까지 매년 8월 31일까지 선물 받은 거는 목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 그 기한이 있구나. 그렇죠. 언제까지 딱딱 해야 된다.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연간 뭘 받았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예. 올해도 대통령실이 했다는 거예요. 126개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걸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러네요. 근데 그 126개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명품백은. 그러네요. 작년에도 없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명품백은 이 선물로 기록된 적이 없고 예. 이게 2022년 뭐 9월인가 받은 건데 그러면 2023년 8월에는 적어도 목록에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은 애초에 대통령 기록물로서 이거를 고려한 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럼 윤건영 의원이 볼 때는 그렇죠. 처음에 받을 때는 뇌물이었을 것이다. 근데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바꾼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예. 여기서 이 라디오 진행자가 김종배 평론가지 않습니까? 예. 김종배 평론가가 그 얘기를 합니다. 건의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거라고 하면은 이 청탁금지법상에 이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면으로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면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거를 가름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건의기가. 예. 근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은 건의기 해석대로라면은 서면 신고를 안 한 거 아니냐? 서면 신고 안 했네. 그렇죠. 근데 서면 신고를 할 의무는 대통령에게 있거든. 그렇죠. 예,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렇죠. 남편한테 있습니다. 공무원인 남편. 그렇게 얘기했더니 윤건영 의원이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네. 진행자가 그럼 청탁금지법 위반이네요? 라고 했더니 윤건영 의원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네.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잖아요. 이거. 방어도 안 이 돼요. 간단한 게 방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게다가 대통령실에 포장된 채로 되어 있다. 이거는 조그만한 명품백을 한 번이라도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00만 원짜리 정도 사면 있잖아요. 그 하얀 더블백 또 줘요. 네. 네. 거기에다가 포장된 채로 그렇게 보관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먼지 안 닿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쓸 때만 이렇게 빼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포장된 채로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 알아? 아니, 뭐 뻔하잖아요, 이거. 아니, 뻔한 거 내가 모르니까 얘기지. 당근에 김종대 의원님은 안 사보셨어요? 명품백? 그걸 내가 왜 알아? 뭐 동질감을 느낍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네. 당근에 팔려면 쇼핑백까지 있어야 됩니다. 쇼핑백까지 다 있어. 애플을 사건, 이 아이폰을 사건 간에 아이폰은 있잖아요. 제가 사봤습니다. 다 보관함을 다 그대로 놔둬요. 거기에 따라서 5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5만 원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판매할 때, 판매할 때, 재판매할 때. 중고로 판매할 때. 그래서 이게 뭐 300만 원짜리다 또는 1000만 원짜리다, 200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더블백 무조건 보관해야 돼요. 더블백 무조건 보관해야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그게 10만 원, 20만 원 가격 차가 나거든요. 예. 딴 얘기로 가버렸는데 네. 결국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니까 예. 용산하고 여당은 예. 여당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누가 대표가 되든 뒤로 갈수록 갈라질 수밖에 제가 없는 거다. 드리는 말씀은 방어 논리가 옹색하다. 저는 포장 대체로 원래 있다 그거는.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전 어차피 다 슬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슬픔의 양상이 좀 다를 텐데 예. 원희룡 후보가 만약에 되면 뭐 지금 뭐 구도는 쉬워 보이지 않지만 예. 되게 심파적으로 슬퍼질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못 보내는데 죽게 되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굉장히 그 멜로적으로 슬퍼질 거예요. 멜로적으로 사람이 변해갖고. 사람이 변했다. 네. 그럴 수 근데 있습니다. 결론은 누가 되더라도 네. 주인공을 포함해서 다 네. 슬퍼지는 그림이다. 여전히 한동훈과 원희룡은 조연일 뿐이고 여전히 주연은 네. 윤석열, 김건희예요. 이 드라마의 여전한 주연은 그리고 근데 자꾸 윤석열 앞에 두는 것도 저는 좀 그게 좀 지금 상황은 디올백도 그렇죠, 주가 조작도 그렇죠, 이 최혜병 사건까지 수사 외압 사건까지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면 이거는 김건희 남편이 주연이다. 김건희 남편 특검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사연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네.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였고요. 예. 그리고 광고가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을 원하실 때는 비교원에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픽스에도 광고가 인터넷 비교원에서 들어왔네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픽스 정치본색 내일도 10시 50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